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2015년 7월 15일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 73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 하지만 그의 앞에 선 29살의 젊은 여자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북한에 넘긴 군사기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아세요? 그 죄, 돈으로 못 갚습니다. 저였습니다. 29살의 국정원 요원 이수진.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리수련. 북한 보위부 특수공작원 129호. 10년 전 저는 평양의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미인계를 배웠습니다. 남자를 유혹하고 기술을 훔치고 조국을 배신하는 법을요. 그들의 미인계 훈련은 잔혹했습니다. 겉은 꽃처럼 아름답게, 속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훈련이었죠. 성공한 남자들을 유혹하고 약점을 공략하는 법, 가장 은밀한 침투 기술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과 머리 전체가 공작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 5 여자가 칼날이 아니라 방패가 될 거라는 걸. 2015년 싱가포르. 대한민국 군사기술을 노린 북한의 공작.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자유를 선택한 5꽃잎.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안이한 안보의식으로 똘똘 뭉친 요새 젊은이들에게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저는 수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앞에는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이 앉아 계십니다. 68살 삼성전자에서 30년을 몸담았던 분이시죠. 은퇴 후 창업한 보안기술 회사를 이끌고 계신데 그분의 손에는 북한이 목숨 걸고 노리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이 들려 있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뿌리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그분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오랜 지인처럼 편안한 척하면서요. 사장님, 해외 투자건 정말 흥미롭네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오른쪽 귀에는 초소형 이어폰이 박혀 있었어요. 최 국장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마치 속삭이듯 흘러나왔습니다. 수련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USB는 왼쪽 주머니에 있어요. 박 사장이 화장실 가는 순간을 노리세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마치 얼음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요. 하지만 얼굴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씨 같은 분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영광입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만 보는데 당신은 다르시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0년 전 평양의 그 지독했던 겨울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그날 밤
새벽 3시에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의 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목이 쉰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벽장 안에 숨어서 몸을 떨고 있었죠.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게 필사적으로 참으면서요. 리철수 동무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체포한다. 보이부 책임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아버지는 해외 유학하셨습니다. 독일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던 북한에서 손꼽히는 엘리트셨죠. 하지만 그게 바로 죄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게 죄였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울기 시작했고 곧이어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벽장 안에서 제 입을 더욱 세게 틀어막아야 했어요. 비명이 나오려는 걸 정말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끌려갔습니다. 보이부 지하 감옥이었어요. 시멘트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그곳의 공기는 숨 쉴 때마다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면서 미칠 것 같았죠. 너는 이제부터 129호다. 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수련이라는 인간이 사라지고 그저 숫자 하나가 됐습니다. 인간이 숫자로 전락하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반역자다. 하지만 너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보이부 간부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너의 재능을 조국을 위해 써라. 그러면 살려주마. 거부하면 내 가족처럼 된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들이요. 수련 씨, 괜찮으세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저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건 북한 보이부가 제게 쥐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준 거였죠. 사장님, 이거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박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바라봤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을 노리는 간첩 조직의 증거입니다. 이 안에 그들의 계획이 다 들어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박 사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서요.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자 동시에 당신을 살리러 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은 극비 임무예요. 아무도 모르는 작전이죠. 레스토랑 밖에서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어요. 최 국장이 양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3명의 요원이 따라왔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저와 함께했던 4명의 동료들만 알고 있는 진실이죠. 10년 전 평양의 그 지옥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보이부 특수훈련소 925부대에서의 4년, 그곳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요.
10년 전 평양입니다. 평양 외곽,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925부대라는 보위부 특수훈련소가 있었어요. 존재 자체가 국가 최고 기밀이었죠. 외부인은 물론이고 일반 군인들도 그곳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3미터 높이의 철조망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감시탑에는 24시간 경비병이 배치돼 있었어요. 우리 5명이 훈련소 운동장 한가운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련, 은하, 별이, 다리, 해솔. 모두 20살에서 22살 사이의 여자들이었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우리는 얇은 훈련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칼날처럼 아팠죠. 교관이 천천히 우리 앞을 걸어왔습니다. 군화가 땅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그는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어요.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듯 천천히 말했죠. 아름다운 꽃. 적들이 탐할 만큼 매혹적인 꽃.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을 품은 꽃이지. 너희가 미소를 지으면 적은 안심하고 너희가 손을 내밀면 적은 그 손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적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되는 거야. 교관이 우리 각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의 임무는 단순하다. 남조선과 서방의 기술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비밀을 빼내는 것. 특히 50살 이상의 시니어 기술자들을 노려라. 그들은 핵심 기술을 머릿속에 담고 있고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타며 젊은 여자의 관심에 쉽게 무너진다. 훈련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잔인했어요. 새벽 5시 기상이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1초 안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늦으면 매를 맞았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뜨거운 물은 없었어요.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 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였어요. 아침 6시, 저녁 6시. 메뉴는 항상 똑같았죠. 옥수수밥 한 공기에 소금물 한 그릇, 가끔 무 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잠들 때도 배가 고팠고 훈련할 때도 배가 고팠죠. 오전에는 외국어 수업이었습니다. 발음이 틀렸다. 외국어 교관이 은하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그 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의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입술 옆으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다시 은하는 피를 흘리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I would like to discuss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with you. 영어 발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100번이고 반복해야 했어요. 우리는 4개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각 언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구사해야 했고 문법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발음이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매가 날아왔고 문장 구조가 틀리면 저녁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는 기술 훈련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지하 교육장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전자 장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빼내야 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기술 교관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반도체 설계도, 보안 프로그램 소스 코드, 군사통신 암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진 한 장으로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고 머리에 통째로 담아내야 한다. 카메라를 꺼낼 시간은 없어. 단 5분,
때로는 3분 안에 모든 걸 외워야 해. 우리는 기억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백 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고 외워야 했어요. 복잡한 회로도를 보고 종이에 그대로 그려내야 했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고 틀릴 때마다 벌을 받으면서 우리의 뇌는 점점 컴퓨터처럼 변해갔어요. 틀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밤새 서 있거나 영하 20도의 야외에 2시간 동안 나가 있어야 했어요. 별이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발가락 2개가 검게 변했고 결국 잘라내야 했죠. 마취도 없이요. 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울지 마라. 이건 조국을 위한 희생이다. 영광스러운 일이야. 의무병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별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에는 유혹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끔찍했어요. 남자의 심리를 읽어라. 여자 교관이 우리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60대쯤 보였는데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줘라. 관심을 원하면 관심을, 위로를 원하면 위로를, 육체를 원하면 그것도 줘라. 하지만 절대로 진심을 주지 마라. 감정은 약점이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너희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는 순간 너희는 실패한다. 우리는 역할극을 했습니다. 가짜 타깃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연습이었어요. 남자 교관들이 타깃 역할을 했죠. 우리는 그들을 유혹하고 웃고 만지고 속삭여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전기 충격을 받았어요. 손목에 전극을 차고 훈련을 했는데 연기가 어색하거나 실수를 하면 교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릿,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면서 근육이 경련했어요. 다시, 더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로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 눈빛에 욕망을 담아 다리가 쓰러졌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닥에서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의료 처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계속해. 실전에서는 쓰러질 시간도 없어.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는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1000번도 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했고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을 볼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무기가 됐어요. 4개 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했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도 침투할 수 있었으며 어떤 남자든 우리가 원하면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인간성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훈련소 뒷마당,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은하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녀 옆에 앉았어요. 수련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은하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조금만 버텨. 우리 살아남자.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등뼈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살아남아서 뭐해? 우린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인간도 아니잖아. 그냥 도구잖아. 은하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번호로 불렸고 도구로 취급당했으며 감정을 가지면 벌을 받았죠. 그때 저는 속옷 안에 숨겨둔 아버지의 USB를 만졌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니야, 은하야. 우린 아직 살아있어. 심장이 뛰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야. 무슨 기회? 자유를 선택할 기회. 은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그런 말하면 우리 다 죽어. 알아. 하지만 은하야, 믿어줘. 나한테 계획이 있어. 사실 그때는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막연한 희망뿐이었죠. 하지만 희망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어요. 201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훈련소 대강당에 우리가 소집됐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가 방문한다는 얘기였죠. 별 3개를 단 대자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군복이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동무들, 오랜 훈련 수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이제 실전이다. 너희는 싱가포르로 파견된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북한과 수교국이었고 우리의 외화벌이 기지가 여러 개 있는 곳이었죠. 남조선 기업들이 그곳에 대거 진출해 있다. 특히 IT, 전자, 반도체 기업들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기술 허브니까 우리가 노릴 타깃이 넘쳐나는 곳이지. 대자가 대형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너희의 목표는 시니어 기술자들이다. 50살 이상, 되도록 60살 가까운 인물들. 그들은 30년 이상 기술 개발에 몸담았고 핵심 기밀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며 은퇴를 앞두고 외로움을 탄다. 완벽한 타깃이지. 사진들이 배포됐어요.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이자들을 포섭하라. 기술을 빼내라. 특히 보안 프로그램과 암호화 기술이 최우선 목표다. 성공하면 포상이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대자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실패는 없다. 알겠나?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평양순안 공항을 떠났습니다. 중국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고 거기서 다시 싱가포르로 환승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안에 숨긴 USB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후텁지근한 열대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밀려온 열기는 마치 뜨거운 담요로 온몸을 덮는 것 같았어요. 평양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공항 안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공항 출구에 현지 책임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동당 간부 최철수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배가 불룩 나왔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비열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죠. 동무들 환영한다. 나를 최참사라고 부르면 된다. 그는 우리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차는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앞에 멈췄어요. 간판에는 한글로 평양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북한 식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공작 거점이었죠. 이곳이 너희 숙소다. 낮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철수가 우리를 식당 안으로 안내했어요.
홀에는 테이블이 10여 개 놓여 있었고 벽에는 금강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 뒤쪽에 숨겨진 좁은 계단이 있었어요. 2층이 숙소다. 올라가 봐라.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복도가 나왔고 양쪽에 작은 방 5개가 있었습니다. 각 방은 겨우 2평 남짓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부터 작전 시작이다. 타깃 리스트는 이미 나와 있다. 최철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열어보니 대한민국 IT 기업 간부들의 프로필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진, 나이, 직책, 학력, 취미, 가족관계, 심지어 자주 가는 식당과 골프장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그중 한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68살, 전 삼성전자 상무, 현재 사이버 보안 기술 회사 대표, 싱가포르 지사 설립 준비 중, 아내와 10년 전 사별, 딸 둘은 모두 미국 거주, 취미는 골프와 독서, 매주 금요일 저녁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심. 이 사람이 제 타깃입니다. 저는 그 프로필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최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말이에요. 욕심이 많구나. 129호. 박성민은 최고급 타깃이다. 그의 회사가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암호화 기술은 남조선 군사용이야. 성공하면 평양에서 큰 포상이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뭐 알겠지?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용? 이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기술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조국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곳이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싱가포르의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거리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속옷 안에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가지고 온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수련아, 만약 내가 남조선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국정원에 연락해라. 이 번호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82로 시작하는 한국 번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탈출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건 함정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만약 박 사장의 군사용 기술이 북한 손에 들어간다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일단 박 사장에게 접근해서 기술이 정확히 뭔지부터 파악해야 해. 저는 파일을 닫고 USB를 다시 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박성민 사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분이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접근할 기회가 왔어요. 싱가포르 IT 기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업인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죠. 박성민 사장도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명함에는 국제투자 컨설턴트 이수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철수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이었죠. 박람회장은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였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네트워킹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사장을 찾았어요. 그분은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셨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혼자 서서 한 전시 부스의 스크린을 보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이버 보안 분야에 종사하시나요? 박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젊은 여성이 먼저 말을 거는 게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저도 보안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박람회에서 좋은 기업을 찾고 있는데 혹시 명함 받아도 될까요? 박 사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저도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이버 시큐어 테크, 규모가 상당하시네요. 저는 명함을 보며 감탄하는 척했어요. 회사 이름만 거창하고 아직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박 사장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싱가포르까지 진출하신다니 대단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하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박 사장이 주저했습니다.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워낙 바빠서 30분만요. 투자 제안이 있어요. 사장님 회사에 꼭 맞는 조건으로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이 호텔 2층 일본 식당에서 뵙죠. 감사합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첫 접촉 성공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내리고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2층 일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격식 있는 분위기였어요. 나무로 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조용한 샤미센 음악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이 이미 와 계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싱가포르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죠. 오셨군요. 앉으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저는 그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고 우리는 오마카세 코스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신선한 회, 구운 생선, 스시. 맛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들이었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서울입니다.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부럽네요. 저는 어릴 때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이 낯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비된 가짜 신분이었죠. 어디서 사셨는데요? 독일이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구나. 아까 박람회에서 외국인들이랑 대화하시는 거 봤어요. 사장님도 영어 잘하시던데요? 삼성에서 30년 일하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을요. 박 사장의 얼굴에 추억이 스쳤습니다.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랑 떨어져 계셔야 하잖아요. 힘들었죠.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하지만 일이 좋아서 견뎠습니다.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지금도 재미있으세요? 물론이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즐거워요. 박 사장이 웃으셨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분을 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일단 정보를 파악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녹차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서 개발 중이신 기술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어요. 투자 검토를 위해서요. 박 사장이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술 내용은 기밀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양자 암호화 기반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이에요. 기존 방식보다 1000배는 안전하죠. 대단하시네요. 어디에 쓰이는 기술인가요? 주로 기업용이지만 군사통신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사실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군사통신. 만약 이 기술이 북한 손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군의 모든 암호화 통신을 해독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방부대의 작전 명령, 지휘부의 통신, 무기체계 제어 신호까지 모두 뚫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 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내년 중에 완성될 것 같아요. 투자 유치는 고려하고 계세요? 글쎄요, 아직은. 하지만 싱가포르 지사 설립에 자금이 필요하긴 해요. 저희 펀드에서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면 될까요? 5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토해 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이 기뻐하셨어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수련 씨. 저도요, 사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의 손은 따뜻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리나 베이의 레이저 쇼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수는 없어. 절대로. 이건 단순한 기업 기밀이 아니야. 전쟁 무기야.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짜 조국은 자유를 지키는 곳이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탈출. 그리고 이 정보를 대한민국에 넘기는 것. 숙소에 도착했어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하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련아, 어땠어? 은하야. 우리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은하를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도 닫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 사장이 개발하는 기술, 군사용이야. 군 통신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빼내서 평양에 넘기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 남한 군대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야. 어떻게? 저는 은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탈출해야 해. 그리고 이 정보를 남한에 넘겨야 해. 미쳤어? 들키면 우리.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해. 나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은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이 짓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계획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부터 저는 2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박 사장에게 더 깊이 접근하는 것. 다른 하나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박 사장과 3번 더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 커피 미팅, 골프 라운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박 사장은 제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투자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수련 씨, 투자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회사 싱가포르 지사 자문으로 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네. 해외 투자 유치나 비즈니스 전략 쪽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함께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영광이네요. 하지만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서 이해 충돌 문제는 없을까요? 투자는 우리 본사가 받는 거고 당신은 싱가포르 지사 자문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사무실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요. 일주일 후 저는 박 사장의 싱가포르 임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 32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련 씨. 사무실은 아직 설치 중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와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싱가포르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 더 상세히 브리핑해 드리려고요. 자문하시려면 정확히 아셔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어요. 암호화 알고리즘, 보안 프로토콜, 시스템 구조도, 그리고 군사 적용 사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군 통신 체계가 나타났어요. 전방부대, 지휘본부, 해군 함정, 공군기지. 모든 통신이 이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군에 도입되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해집니다. 양자 암호화라서요.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못 뚫어요. 박 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스템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뚫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도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기억력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화면의 모든 정보를 뇌에 각인시켰습니다. 암호화 키 구조, 프로토콜 설계, 시스템 취약점. 프레젠테이션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충분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그렇죠? 내년이면 국방부 납품이 확정될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본 내용을 노트에 그려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핵심, 시스템 구조, 군사 적용 방식. 모든 게 머릿속에 생생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이 북한 손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끝이야. 전쟁에서 질 거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대한민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박 사장의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탈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 최철수가 관리하는 북한 공작망 정보. 이게 있어야 국정원이 우리를 믿고 받아줄 테니까요. 둘째, 탈출 경로와 자금. 먼저 최철수의 정보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기회가 왔어요. 최철수가 술자리가 있다며 밤늦게 외출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새벽 2, 3시에나 돌아왔죠. 저는 은하, 별이, 달이, 해소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5명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이야. 뭐가?
최철수 컴퓨터 해킹?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들키면 안 들킬 거야. 조심할게.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 나 혼자 할게. 너희는 망봐줘. 최철수가 갑자기 돌아오면 신호 보내. 알았어. 밤 11시였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아래층은 조용했어요. 저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요. 최철수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열쇠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최철수는 자신의 거점에서는 방심하는 편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파란 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어요. 저는 훈련소에서 배운 해킹 툴이 담긴 USB를 포트에 꽂았습니다.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고 자동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3분,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폴더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공작, 요원 명단, 자금 관리, 평양 보고, 탈북 루트 차단. 금광이었어요. 저는 제 USB를 꽂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때 탈북 루트 차단이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북한 탈북민들이 사용하는 밀항 경로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어요. 동남아 각국의 루트, 브로커 연락처, 해상 경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가는 밀항선 정보. 이거야. 싱가포르 남쪽 항구에서 출발하는 밀항선이 있었어요. 중국계 브로커가 운영하는 선박이었습니다.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죠. 복사 진행률이 올라갔습니다. 60%, 80%, 95%.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수련아, 최철수 돌아온다. 100%. 복사 완료. 저는 USB를 뽑고 노트북을 닫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보이게요. 방문을 열고 조용히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최철수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물을 틀었어요. 최철수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에휴, 취했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몇 분을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은하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성공했어. 정말? 응. 다 복사했어. 그리고 저는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탈출 루트도 찾았어. 밀항선 정보.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싱가포르 남쪽 항구에서 출발하는 배야. 브로커 연락처도 있어. 그럼 우리 탈출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밀항선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요. 여보세요? 배 타고 싶은데요. 한국으로. 몇 명? 5명이요. 돈 있어? 얼마예요? 한 명당 $10,000.
5명이면 5만 달러. 5만 달러. 거금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할 수 있어요. 좋아. 준비되면 다시 연락해. 이 번호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5만 달러. 최철수가 관리하는 공작 자금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최철수가 하루 종일 외출한다고 했어요.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에 보고하러 간다고요. 저녁 때나 돌아올 거야. 너희들 식당 잘 지켜. 네, 참사님. 최철수가 나가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그의 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금고가 목표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금고였어요. 숫자 4자리 비밀번호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철수가 금고를 열 때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외웠거든요. 8274.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유로화까지. 대충 세어보니 15만 달러는 됐습니다. 저는 미국 달러 5만 달러만 꺼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부 가져가면 너무 티가 나니까요. 5만 달러를 제 가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닫았어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준비됐어.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최철수 공작 자금 5만 달러. 우리 탈출 비용이야. 훔친 거야? 빌린 거지 뭐. 우리 자유를 위한 거야. 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키면 어떡해? 일주일은 안 들킬 거야. 최철수는 매달 말에 금고를 확인하거든. 지금 3일이니까 시간 있어. 그럼 언제 떠나? 사흘 후. 토요일 밤. 우리는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탈출 시간, 경로, 필요한 물건들. 모든 걸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그동안 저는 박 사장을 계속 만났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기술 정보를 더 수집했어요. 어느 날 박 사장이 물으셨습니다. 수련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잠을 좀 못 자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분의 따뜻한 걱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미안해요, 사장님.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기술을 지켜야 해요. 북한 손에 넘어가게 할 순 없어요. 탈출 이틀 전이었습니다. 밀항선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준비됐어요. 5만 달러. 좋아. 토요일 밤 11시. 파시르 판장 터미널 3번 부두. 작은 어선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늦지 마. 시간 지나면 안 기다려.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북한의 명령을 따르다간 제 손에 피가 묻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아, 용기를 내라. 진짜 조국은 자유를 지키는 곳이다. 네, 아버지. 저 용기 낼게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을 응대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밤의 탈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 식당 문을 닫았어요. 최철수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그러듯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평양에서 좋은 소식이 왔거든. 너희들 성과가 인정받고 있어. 그는 흐뭇하게 웃으며 술을 들이켰어요. 밤 10시 최철수가 취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우리 5명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 옷 한 벌, 그리고 USB. 저는 박 사장 기술 정보가 담긴 USB와 북한 공장망 정보 USB 2개를 속옷 안에 숨겼어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식당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이곳에서의 2개월.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던 시간. 안녕, 과거. 이제 자유를 찾으러 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싱가포르의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후덥지근하고 습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파시르 판장 터미널로 가주세요. 지금 시간의 항구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불빛들, 고층 빌딩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30분쯤 지났을까요?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우리 5명은 어둠 속을 걸어 3번 부두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선이 물에 떠 있었어요. 남자 한 명이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 보내셨나요? 그래. 5명 맞지? 네. 돈 있어? 저는 가방에서 5만 달러를 꺼냈어요.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좋아. 타. 우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어요. 싱가포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짜 떠나는구나. 은하가 중얼거렸어요. 응. 이제 자유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뒤에서 북한 보위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최철수에게 박 사장의 기술 정보를 조금씩 흘려주면서 곧 완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했죠. 평양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서 소주를 마시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넘긴 건 일부러 조작한 가짜 파일이었다는 것을요. 탈출 당일 밤이었습니다.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싱가포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차이나타운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거리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철수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방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은하, 별이, 달이, 해솔과 함께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 약간의 옷,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들. 맨발로 복도를 걸었죠. 신발 소리가 날까 봐요. 최철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침대 옆 금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몰래 본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8274.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미국 달러였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10만 달러는 됐습니다. 북한의 공작 자금이었죠. 저는 절반을 꺼냈어요. 5만 달러. 우리 자유를 사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최철수가 몸을 뒤척였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식당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갔어요. 싱가포르의 열대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덥지근하고 습했어요. 골목 끝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부른 거였어요.
항구로 가주세요. 파시르 판장 터미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의 불빛, 머라이언 분수, 고층 빌딩들. 제게는 자유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하는 거야? 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30분쯤 달렸을까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밀항선 브로커를 만났어요. 중국계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보였고 얼굴에 칼 자국이 있었어요. 5명? 돈 있어? 5만 달러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대한민국이요. 브로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나만? 그건 위험해. 경비가 삼엄하거든. 7만 달러네. 5만 달러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브로커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근데 배가 작아. 불편할 거야. 그리고 잡히면 난 몰라. 상관없어요. 언제 출발해요? 지금 당장.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어두운 부두를 걸었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어선이 물에 떠 있었어요. 길이가 겨우 10m 정도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엔진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타고 가요? 은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제일 안전해. 경비정들이 신경 안 써. 우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장은 나이든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엔진을 켰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어요.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싱가포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는 갑판에 앉아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떠나는구나. 해솔이 중얼거렸어요. 응. 이제 자유야. 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별이를 안아줬어요.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배는 남쪽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선장이 소리쳤어요. 빼다. 뒤에서 따라온다.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빠른 보트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모르겠어. 경비정인가 해적인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보트에 걸린 깃발을 봤거든요. 북한 국기였습니다. 보이부예요.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뭐? 빨리, 더 빨리 가요. 선장이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배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파도가 갑판을 때렸고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129호. 멈춰라. 즉시 엔진을 끄고 정지해라. 조국을 배신하면 삼족을 멸한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그 목소리. 은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수련아, 우리 죽는 거야?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검은 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70m, 50m. 이제 보트에 탄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해라. 한 요원이 소총을 겨눴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기둥이 배 옆으로 솟아올랐어요. 엎드려. 우리는 갑판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빗발쳤어요. 갑판에 구멍이 뚫렸고 돛대가 부서졌으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어요. 이러다 배 침몰한다. 뭔가 해.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생각났어요. 훈련소에서 배운 무선 통신 기술, 보이부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 저는 배 조타실로 기어갔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조타실에는 낡은 무선 송신기가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쓰는 암호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외웠던 거였죠. 여기는 925부대 수련. 긴급 메시지 전송. 반복한다. 긴급 메시지. 보이부 보트에서 응답이 왔어요. 129호. 내가 감히 우리 주파수를 쓰다니. 평양 본부와 연결해줘.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있어. 남조선 국정원 이중 스파이 명단이야. 15명. 지금 당장 전송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명단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부는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공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무전이 잠시 끊겼어요. 3분쯤 흘렀습니다. 제게는 30분 같았어요.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명단 먼저 전송해라. 안 돼. 먼저 우리 안전을 보장해. 배신자가 협상을 하겠다고? 협상이 아니야. 거래지. 평양도 이 명단을 원할 거야. 남조선 국정원 핵심 인물들이거든. 다시 침묵.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주파수로 돌렸습니다. 긴급 조난 신호 주파수였어요. 125MHz. 긴급 구조 요청. 여기는 북한 탈출 주민입니다. 위치는 싱가포르 남방 해상 북위 1도 15분, 동경 103도 50분. 북한 무장 요원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총격받고 있습니다. 즉시 구조 요청합니다. 잠시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응답이 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대조영함입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버티십시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보이부 보트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30m 거리였어요. 한 요원이 우리 배로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다리가 노를 집어들었어요.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우리 배에서 꺼져. 노가 요원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요원이 올라왔어요. 별이가 낚싯대를 휘둘러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요원이 비틀거렸어요. 은하가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요원의 얼굴을 덮었어요. 그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고 해솔이 그를 밀쳤습니다. 요원이 바다에 빠졌어요. 저는 조타실에 있던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요원이 올라왔을 때 있는 힘껏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쿵! 요원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제 손에, 얼굴에, 옷에.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죽기 살기로. 이건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함선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큰 회색 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어요. 대한민국 해군이다. 즉시 공격을 중단하고 무기를 버려라. 경고한다. 이것은 공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는 힘차고 단호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검은 보트가 방향을 틀었어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구축함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거대한 배였어요. 갑판에 해군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 포가 보이부 보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 이제 안전합니다.
승선하십시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해군 병사들이 우리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갑판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은하가 울면서 말했어요. 한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우리 5명 모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줬어요. 군의관이 와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배가 북쪽으로 향했어요. 대한민국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어요. 붉고 아름다운 태양이었습니다. 자유의 태양이었어요. 서해 바다를 이틀 동안 건넜습니다. 그 이틀 동안 우리는 배 안작은 선실에서 지냈어요. 해군에서 깨끗한 옷을 주었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으며 편히 쉴 수 있게 배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이 몰려왔으니까요.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대북안보팀 최 국장입니다. 수련 씨죠?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아버지 리철수 박사님. 우리의 오랜 협력자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국정원과 협력을 15년 전부터요. 북한 내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당신에 관한 거였어요. 딸이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언젠가 당신이 탈출을 시도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연락할 때까지. 박성민 사장님도. 최 국장이 미소 지었어요. 네. 박 사장은 우리 협조자입니다. 당신을 시험한 거였죠. 당신이 그 기술을 북한에 넘길지 아니면 우리에게 올지. 머리가 멍해졌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저를 지켜본 건가요? 당신 아버지가 심어놓은 단서를 따라왔습니다. USB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우리만 해독할 수 있는. 몰랐어요. 전혀. 당신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어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죠. 진짜 조국을 말이에요. 최 국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USB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속옷 안에 숨겨뒀던 USB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북한 공작망 정보, 하나는 박 사장의 기술 정보. 모두 여기 있어요. 최 국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한 겁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인천을 떠나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2층 집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최첨단 보안 시설이었습니다. 금속 탐지기, 여러 대의 CCTV, 두꺼운 방음벽, 지문 인식 시스템, 특수 안전가옥이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조사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넓은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국정원 직원이 물과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오래 못 드셨죠?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10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국 과자였습니다. 초코파이, 새우깡, 포카칩.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최 국장과 몇 명의 분석관이 자리에 앉았어요. 수련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최 국장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대박이군요. 뭐가요? 싱가포르의 북한 공장망 전체가 여기 있어요. 요원 명단, 자금 흐름, 연락망, 타깃 리스트. 이 정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추적하던 네트워크를 한 번에 와해시킬 수 있어요. 사용하세요.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 국장이 다른 USB를 열었어요. 박 사장의 기술 정보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북한에 넘어갔다면 우리 군 통신이 뚫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최 국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간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5명은 안전가옥 2층 방에 모였습니다. 각자 방이 배정됐지만 함께 있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외곽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남조선이구나. 은하가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믿기지가 않아. 정말로 탈출한 거야? 응, 우리 해냈어. 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기뻐야 하는데. 저는 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우리 너무 많은 걸 겪었잖아.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해방과 상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심리평가, 신원 확인, 보위부 활동 내역 조사.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힘들었지만 견뎌냈습니다. 이게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수련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당신과 동료들 모두 진정성이 확인됐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뭔가요? 최 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당신의 능력, 우리를 위해 한 번만 더 써주실 수 있나요? 또, 공작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정의를 위한 겁니다. 최 국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박철민. 겉으로는 건설업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북한 고정 간첩입니다. 30년째 활동 중이죠. 이 사람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당신이 그에게 접근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싱가포르에서 훔친 북한 기밀을 미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가 덤벼들 겁니다. 저는 동료들을 생각했어요. 은하, 별이, 달이, 해솔. 우리 또 그 짓을 해야 해요?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당신들 모두 완전한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끝이야.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작전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마세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약속드립니다. 극비 작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가족 묘를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한국 땅에. 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면 진짜 자유야. 알았어. 믿을게. 다음 날부터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어요. 존중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요원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교육 담당 요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박철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의 생활 패턴, 인간관계, 약점, 두려움, 모든 걸 파악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실전만 남았습니다. 작전명은 꽃잎입니다. 최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박철민 간첩단을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수련 씨가 그에게 접근해서 거래를 제안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북한 기밀 정보를 판다고요. 그러면 그가 물릴 겁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서울 시내 호텔입니다. 우리가 전층을 통제할 거예요. 언제요? 2주일 후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마지막 공작이. 2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박철민에게 접근하는 방법, 대화 시나리오, 비상 탈출로, 신호체계, 모든 것을 빈틈없이 점검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실패하면 박철민은 영원히 꼬리를 감출 테니까요. 작전 당일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금요일 저녁.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습니다. 귀에는 초소형 이어폰이 박혀 있었고 가방 안에는 가짜 서류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국장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어요. 수련, 호텔 전체가 우리 통제하에 있어요. 30명의 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죠. 1827호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철민이었습니다. 73세.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뱀 같은 눈빛이었죠. 들어오시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어요. 소파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제 동료입니다. 리 선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리 선생이 저를 훑어봤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철민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싱가포르 북한 공장망 정보입니다. 전체 네트워크요. 박철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죠? 제가 그곳에서 일했으니까요. 보이부 소속이었어요. 탈북자? 네. 박철민이 리 선생을 봤어요. 둘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보이부 신분증 사본, 싱가포르 공작 임무 지시서, 요원 명단 일부. 물론 전부 국정원이 만든 정교한 위조 문서였죠. 박철민이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인 것 같군요. 물론 진짜예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요. 얼마를 원하죠? 10억 원. 박철민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비싸네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정보면 남한 당국이 10년 동안 쌓아온 첩보망이 무너져요. 박철민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좋아요. 하지만 먼저 샘플을 보여주세요. 저는 USB를 꺼냈어요. 박철민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일부가 들어있어요. 확인하세요. 박철민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요원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일부만요. 나머지는 암호화돼 있었죠. 이걸 다 주는 겁니까? 돈을 주면요. 박철민이 리 선생과 다시 눈빛을 교환했어요. 거래하죠. 현금으로 주세요. 당연하죠.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안 돼요. 오늘이요. 지금 당장. 박철민이 놀랐어요. 지금? 네. 저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10억을 어떻게 지금 당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1시간 드릴게요. 못 구하면 거래 취소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간의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박철민이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10억 필요해. 현금으로. 강남 호텔로 가져와. 통화가 끝났어요. 30분이면 됩니다. 좋아요. 기다리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 선생이 입을 열었어요. 수련 씨, 당신 나이가? 30이요. 젊네요. 보이부에서 뭐 했죠? 미인계 공작이요. 아, 그거. 힘들었겠네요. 네. 지옥이었어요. 왜 탈출했죠?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유. 리 선생이 비웃었습니다. 자유가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로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난 30년 동안 이 일했어요. 돈 많이 벌었죠. 이제 편하게 살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게는 슬픔으로 들렸습니다. 돈을 위해 조국을 팔았다는 게 3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철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박철민이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5만 원권이었습니다. 10억 원. 확인하세요. 저는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10억이었습니다. 좋아요. 거래 성사네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정보가 담긴 USB였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준비한 거였죠. 여기 전부 들어있어요. 암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철민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 선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왜요? 당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을 조사해 봤어요. 이수련.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 기록이 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탈북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기록이 없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이부 탈출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수련이라는 이름이 있더군요. 하지만 그 수련은 지금 국정원 협조자래요. 들켰습니다. 박철민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수련 씨, 설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훈련받은 대로. 맞아요. 저는 국정원 협조자예요. 우리 선생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저를 겨눴어요. 역시 그랬군.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체포됩니다. 체포? 누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바로 그 순간 제가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쾅! 방문이 박살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국정원 특수팀이 돌입했습니다. 4명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권총을 들고. 움직이지 마. 총 내려놔. 우리 선생이 당황했습니다. 권총을 저에게서 특수팀으로 돌렸어요. 물러서. 쏜다. 쏘면 내가 먼저 죽어. 특수팀 리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의 손이 떨렸어요.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내려놔. 마지막 경고야. 결국 리 선생이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특수팀 요원이 그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철민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박철민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국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수련 씨.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 국장이 박철민을 내려다봤어요. 박철민,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배신했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박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가족은 무죄예요. 당신만 벌 받는 거야. 박철민과 리 선생이 끌려나갔어요. 방 안에는 저와 최 국장만 남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자유예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자유를 얻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민 간첩단 사건은 조용히 처리됐어요. 언론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검찰의 일반 수사로 발표됐죠. 우리 5명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수진이 됐습니다. 은하는 김은정, 별이는 박별, 달이는 최달림, 해솔은 정해솔. 국정원에서 작은 아파트도 제공해줬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각자 원룸을 얻었죠. 어느 날 최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련? 아니, 수진 씨. 이제 새 이름으로 불러야겠네요. 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요. 약속 지켰습니다. 최 국장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가족묘입니다. 파주 국립묘지에 만들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깨끗한 묘비가 보였어요. 고 리철수, 고 강순희, 고 리민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에 다녀오세요. 꽃도 올려드리고요. 토요일이었어요. 우리 5명이 함께 파주로 갔습니다. 국립묘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잔디가 푸르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묘역을 찾았어요. 언덕 위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길을 따라왔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생,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 잘 살 거예요. 행복하게. 은하도 절을 했어요. 수련이 아버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가자. 응.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며 은하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한 거 맞지? 응. 조국을 지켰어. 근데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 우리가 알잖아. 그래. 그걸로 충분해.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대북 안보 자문위원이 되어달라고요. 당신의 경험이 귀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하는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4개 언어를 하니까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별이는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사이버 보안팀이었습니다. 다리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탈북민을 돕고 싶다고 했죠. 해솔은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나중에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정식 요원 제안을 받았어요. 정식 직원이 되시겠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존중받았고 동료가 있었으며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6개월 후 정식 요원이 됐습니다. 배지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북팀 과장이 됐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도 맡았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정착 지원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10년 전에요. 100명쯤 되는 청중이 저를 봤어요. 남한 생활이 쉽지 않죠.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어요. 저도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녀가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3년째가 됐습니다. 은하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축하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다 함께 온 거지.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우리 5명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은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신랑은 번역일로 만난 출판사 편집자였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은하가 맹세했어요. 우리는 축하해줬습니다. 박수를 치고 웃고 울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은하가 말했어요.
있잖아,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 맞아.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결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이제 우린 정말 자유야. 별이도 곧 결혼 발표를 했어요. 회사 동료와요. 다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민 지원센터에 취직했어요. 해솔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자유의 맛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과장에서 차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회정보위원회 보고가 있는 날이에요. 북한 해외 공작망은 약화됐습니다. 5년 전 확보한 정보 덕분이죠. 보고를 마쳤어요.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구나. 저녁에 해솔의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5명.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나 내년에 둘째 나올 것 같아. 은하가 말했어요. 대박. 축하해. 너희는 언제 결혼해? 나, 일이 남편이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있잖아. 별이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한 거 맞지? 맞아. 근데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 우리가 알잖아. 그래.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10년이 흘렀다. 10년 전 평양을 떠난 그 소녀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다. 국정원 요원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온 거 맞죠? 조국을 지켰어요. 진짜 조국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언론도, 책도, 영화도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숨겨진 영웅이에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 나라를 지켰어요. 이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5 여자의 이야기가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별일까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현재 2025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국정원 대북 담당 차장으로요. 우리의 청춘은 북한 권력에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능력이 이 나라의 방패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자유를 선택한 5 여자의 이야기.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자유의 별이, 우리의 별이.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도 간첩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주변 20대 친구들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간첩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식을 높이려면 이 영상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서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